가족 간 금전거래, 지금도 이제 또 명절 같은 경우에도 서로 용돈도 드리고 세금 폭탄이 돌아온다. 1억이 넘어 나옵니다. 현금 찾아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돈이 되는 증여를. 안녕하세요.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세금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부모님들이랑 가족끼리 서로 우리가 돈을 좀 주고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몇천만 원대 세금 폭탄으로 날라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상속 증여에 관련된 포인트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액 용돈부터 자산까지 가족 간의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싹 정리를 해서 억울한 세금을 받는 피해가 없도록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좀 감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이제 또 명절 같은 경우에도 서로 용돈도 드리고 결혼할 때 축의금도 드리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거래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1차적으로는 수십만 원에서 한 수백만 원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근데 이게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갈 때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증여라는 어떤 개념 자체는 가족 관계든 가족이 아니든지 간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줬다면 그걸 증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증여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이 발생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세법이라는 내용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디까지는 통상으로 서로들 그 부모나 자식 간에 주고될 수 있는 돈이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한 달에 내가 부모님이 아직까지 한 200~300만 원씩 생활비를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거 문제 안 되겠죠? 근데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전세자금이 좀 몰려알았던 거죠. 한 1억 원 정도를 부모님이 아파트 전세하는데 보태줬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죠.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살아계셨다면은 별로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매달 쫓아다니면서 국세청에서 찾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생길 때, 그때는 부모님 사망하고 나서 상속 진행이 되면 사망일로부터 10년 전에 돌아갔던 계좌들을 전수 조사하게 돼 있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만 된다고 해도 대부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통장 내역을 일단 10년치를 쭉 했는데 불과 한 3년 전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남았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1억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세금을 2천만 원 내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산세까지 합쳐갖고 세금 폭탄이 돌아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집이죠, 집. 사실은 전세금 1억, 2억 정도까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이제 부모 찬스들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투기과열 지역이라든지 6억 원 이상의 집을 산다 그러면 무조건 자금 출처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나중에 빌렸다 이자를 주는 거는 크지 않은데 만약에 금액이 커요. 6억 같은 경우는 세금이 1억이 넘어 나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것들을 미리 좀 서류를 좀 작성을 해서 명확하게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차용증도 쓰고 거기에 합당한 이자도 지급하고 절차를 밟았다면 빌린 돈으로 인해서 대출로 해서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준비들을 안 해놓으시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현금 찾아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현금도 사실은 좀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조사할 때는 양쪽을 다 같이 조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여기는 돈이 빠졌고, PCI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사용한 비용 지출. 소득은 직장 생활한다고 연봉 5천만 원이었는데 다닌지 1년 만에 6억짜리 집을 샀다. 아니면 6억도 아니죠. 10억짜리 집을 샀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 아파트가 많이 비싸니까.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냈느냐. 아까 현금 찾아갖고 몰래 받은 돈으로 통장에 넣고 내가 이제 그걸로 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증여를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또
증여세를 물고 가산세도 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아도 추적은 가능하다. 되긴 하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안은 뭐가 있느냐? 원론적인 건 그런 거죠. 금액이 좀 적을 때 사전 증여를 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증여를 할 때 돈이 되는 증여를 좀 하는 것들도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들이 나중에 한 30살 정도 돼가지고 한 6억 정도 집을 좀 사주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 미성년자가 넘으면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10년 사이에, 그러면 한 20살 때 5천만 원을 증여를 하는데, 그 증여를 돈으로 증여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의 일부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줬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1억짜리 신설 법인은 50% 정도를 줬다라고 얘기하면, 그 법인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 법인의 절반 정도의 배당 금액은 그 자녀분이 되겠죠. 그 회사가 1억씩 벌어서 1년에 한 5천만 원씩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10년만 내도 5억이라는 돈이 갖고 있는 주식으로 인해서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구매의 한 80% 정도만 자금 출적 그 계약안을 내면 되니까, 아까 6억짜리 7억짜리 살 때 실제적으로 6, 7억을 다 증빙하는 게 아니고 한 5억 정도만 증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부분들은 이제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인정 안 하고 그 사람이 번 돈으로 계산을 하겠죠. 걸리면 내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속 시점의 중복과세와 뭐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쌓이면 원금보다 더 내실 수도 있어요. 눈덩이처럼 부풀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다도 이자 조금 내시고 서류 한 장 쓰시거나, 아니면 돈이 벌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놓거나, 이런 어떤 사전 증여 과정들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사업 자금들을 부모님한테 좀 받으실 때도 증여세 특례 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활용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자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소탐대시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증여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전산만 눌러도 너무나 빠르게 여기서 나간 돈과 여기서 받은 돈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맥락으로 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탈세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걸리냐면, 번 돈은 이거밖에 없어서 나는 이거 벌었다고 해서 서류상으로는 탈세를 시키는데 카드부터 집 산 거 데이터에 다 남아 있는데 버튼 3번만 누르면 계산이 떨어질 정도로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에서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세요. 축의금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있죠. 부모 자식 간에 몇 백만 원 선 정도, 1,000만 원 좀 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보면 축의금 명목으로 뭐 3억, 5억까지 이렇게 나간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국세청에서 만약에 걸리면 무조건 증여세 내라라고 판정 나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통장에 매달 이렇게 돈을 내주는 부분들도 그 금액에 대한 어떤 정도겠죠. 미성년자한테 2천만 원 한도니까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가 한 300만 원씩 줬다.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이고 10년이면 3억 6천이면 그런 정도는 아무리 생활비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좀 과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 또 부모님이 내 대신 월세를 내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생활비는 부모들이라든지 좀 이런 게 좀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연히 증여로 볼 수 있는데, 합산을 하는 시점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일반인들이 저 사람이 월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찾기는 어렵죠. 단지 이제 사업상으로 보면 사장님들 중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국세청이 와서 뒤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자라든지 다른 부분들 때문에 회사를 타고 들어오다가 이분 통장을 조사를 하다 보니 제3자, 근데 그게 가족관계인 사람한테 끊임없이 돈이 나갔다라고 하면 증여로 매겨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요즘 인스타에도 가끔 있는데 막 있는 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밥 먹고 오고, 미국을 뭐 제 집 지나들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특별히 버는 것도 없는데 외제차 비싼 거 타고 다니면서 사진도 올리고 막 방송에도 나가서 자랑하고 다녔던 그 친구가 국세청에 타겟이 된 거죠. 무슨 돈으로 그렇게 많은 생활비에 이런 걸 썼느냐. 당연히 누구 돈이겠어요? 뭐 부모님 돈이시겠죠. 부모님 부동산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수억 원의 증여 포텐이 나온 거죠. 이게 시작은 뭐예요? SNS 글 또는 방송에 나갔다가 괜히 덤태기를 쓰는 이런 부분들, 그게 아까 부모님 대신에 월세를 내주는 이런
또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친척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경우가 뭐냐면 이제 좋지 않은 관계, 뭐 내연녀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가끔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서로 주고받은 돈이고 빌린 돈이라고 인지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건 역시도 다른 법정 소송 때문에 이 사람이 내연녀가 아니냐 기냐라고 하다가 뜬금없이 그 내연녀한테 간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징여로 잡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나는 선물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준 돈이잖아요. 빌려준 돈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징여세가 또 매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설마 그게 세금이 나오겠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사례들을 좀 편안하게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가족 간에 뭐 돈 주고받는 게 흔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뵙다 보니까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또 좋은 또 세금에 관련된 사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우상필이었습니다.